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페르시아만에서 테헤란으로 가는 그 중간 지점에서 60km 밖에서도 폭발음이 들리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폭발, 그리고 강한 또 큰 불기둥의 화염이 솟구쳐 올랐는데, 테헤란 가는 길인데요. 탁 떠오르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일을 누가 벌였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안보 무임 승차, 나토들이죠. 그 발언으로 인해서 유럽이 지금 완전 시끌벅적한데, 여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의 안보 책사, 최고 안보 책사가 관련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동맹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떤 생각을 트럼프 진영이 가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봐야 앞으로의 4년 또 그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죠. 어떤 내용인지 보였고, 역시 또 중국이 폭망하고 있는 소식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아침에 휴가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이 오후 방송까지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제는 사실상의 미 공화당 대선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나토 발언으로 유럽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캠프 정책 고문의 입에서 더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 대비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해 내년 초 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지출 규모에 따라 동맹에 차등을 두고 기준 미달 시 집단 방위 체제에서 배제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트럼프 캠프 측 고위 인사가 현지 시각 2월 13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키스 켈로그 현 트럼프 캠프 정책 고문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방위비 기준 목표인 GDP 대비 2%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는 나토 집단 방위 규정인 조약 5조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토 조약 제3조에는 회원국이 자체적인 방위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되어 있다라며 이 조항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게 집단 방위를 제공하는 5조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 방위를 규정한 5조만 이야기할 뿐 이 조항의 토대가 되는 다른 조항들과 의무들은 있고 있다라며 유럽의 안보 무임 승차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동맹에 대한 기여 역시 동맹의 일부라며 트럼프가 재선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내년 6월 나토 회의를 통해 유럽에게 준비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키스 고문은 해당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을 계층화해 분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스포일러인데요. 이제 give and take 동맹으로 바뀌는 미국의 동맹 전략에 우리 정부,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후보가 될 것이라는 이 결과에 이견을 다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현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아주 높은 확률로 다 고개를 끄덕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들여다 봐야 되는데, 제가 몇 주 전 심층 분석에서 트럼프는 이러이러한 사업가적 기질이 있는 리더이기 때문에 이익을 먼저 본다. 가치보다는 이익을 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미국 정치인들은 가치, 그러나 여기는 사업가적 리더이기 때문에 이익, 자신의 주주에 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 경영자의 책무죠. 그래서 자신의 주주, 즉 미국 국민의 이익이 최고 우선이다 라고 보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나토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이 안보 무임승차한다 해서 유럽이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죠. 특히 뭐 베네룩스 삼국이나 덴마크 이런 나라들 아주 북유럽 지역에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인데, 지금 뭐 거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전차 부대도 없죠. 그래서 네덜란드 육군에서
우리도 전차를 사야 된다라고 하니, 원래 이 냉전 시대 때는 네덜란드가 전차가 한 1000대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차가 하나도 없어요. 이 독일로부터 18대 리스에서 쓰고 있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군이 우리도 전차가 필요하다, 전차 구매해야 된다라고 하니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전차가 왜 필요하냐 하고는 그 군의 요구를 묵살해 버렸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은, 아니 뭐 하는 거야, 네덜란드 얼마나 잘 사는데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나토 국가들이 23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방 예산을 얼마나 쓰냐, 이제 이건데, 나토는 GDP 대비 2% 이상을 좀 써라 라고 미국이 요구를 했죠. 그리고 나토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2% 이상 쓰는 나라들이 어디냐? 여기 짙은 파란색, 지도에 짙은 파란색이 2% 이상 쓰는 나라들입니다. 핀란드, 이제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발트 삼국이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이렇게 접경 지역과 영국, 그리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지금 뭐 접경 지역 아닌데 튀르키예하고 좀 긴장하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전부 1%대예요. 아주 잘 사는 네덜란드 1.7%, 더 잘 사는 독일 1.57%, 덴마크 1.65%, 노르웨이 1.67%, 그리고 핀란드는 이제 접경 지역이니까 2.45%, 에스토니아 2.73%, 라트비아 2.27%, 리투아니아 2.54%. 여기도 사실은 이 안보 위협, 다음 공격 대상이 리투아니아라는 거 아닙니까? 에스토니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3.5% 이상 써야죠. 여기도 사실 자신들의 이 안보 수요에 비해서 한 1% 적게 쓰는 거예요. 나머지 다 지금 1%씩 적게 쓰는 겁니다. 폴란드 3.9%, 폴란드 지금 발등에 불 떠져서 3.9%. 자, 여기 보시면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 때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나라였죠. 그런데 냉전이 딱 끝나니까 이제 분리가 됐어요. 민족이 다르다고. 그런데 체코는 자신의 동쪽에 슬로바키아가 있으니 접경 지역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왜 써? 해서 체코 1.5%, 슬로바키아는 같은 나라였는데 2.03%.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내가 접경만 아니다, 그럼 완전히 뭐 적게 써버리는 겁니다. 영국은 2.07%, 프랑스 1.9%, 스페인 뭐 제일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왜 해서 1.26%,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좀 뭐 하는 거야? 2% 쓰기로 했으면 2% 써야지. 그래서 이 나토의 5조에 자동 개입 조항이 있죠. 그게 이제 그 권리 아닙니까? 내가 안보 혜택을 받는 권리죠.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죠. 의무는 뭐냐? 2% 쓰기로 했으면 2% 써야 되죠. 자신들이 이 안보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이 군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3조 의무예요.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노리고 있다. 자, 이거 아닙니까? 자, 이건 이제 나토의 이야기고, 이런 것들 전체로 확산해서 동맹을 또 계층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여를 얼마나 하냐. 그래서 돈을 얼마나 쓰냐는 이제 이 GDP 대비 국방 예산 2%냐 아니냐. 우리 한국은 23년 기준으로 2.7%를 썼으니 2% 기준은 넘었어요. 그런데 기여를 얼마냐 하냐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러시아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기여를 얼마나 하냐. 이게 문제일 테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기여를 얼마나 하냐. 이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 기여 안 하죠. 결정적인 사진인데, 여기 일본의 이즈모 항모죠. 뒤에 미국의 칼 빈슨, 그리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렇게 있어요. 이전에 우리 한국의 이지스함이 같이 훈련하다가 이들이 남하에서 동중국해 쪽으로 내려가니 우리는 빠져버린 겁니다. 왜? 중국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여하고 있는 겁니까?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야, 신인균이 왜 우리가 미국의 이익에 기여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미국은 왜 우리의 이익에 저렇게 28,000명이나 보내서 기여하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 됩니까? 라는 게 트럼프 진영의 생각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트럼프 진영의 생각을 우리가 바꿀 수 없죠. 그런데 미국의 안보 서비스를 우리는 바꾸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 정부의
안보, 외교 수장들이 하나같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뭐 되겠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일부 국내 매체에서 외국인의 중국 주식시장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언급하며 저점 매수론을 주장하는 기사들인데요. 중국 현지 상황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폭락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하이, 홍콩 증시가 최근 5년 내 최저치로 추락했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를 이용해서 에포크 타임즈가 현지 시각 2월 13일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수장인 이후이만 위원장이 숙청되고 상하이 지방행정관료 출신인 우칭이 후임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증시 폭락에 따라 증권감독 책임자가 교체된 것은 201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초부터 2월 5일까지 중국과 홍콩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가 증발했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날 최저치로 급락했다라며 현재의 중국 증시 침체는 결과가 대부분 비참했던 지난 30년간의 중국 증시 침체와는 달리 느껴진다. 중국 증시 급락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한때 아시아 경제를 견인했던 홍콩 증시는 10일 기준 시가총액 1조 7천억 달러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단일 업체의 시가총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꼬꾸라졌는데요. 문제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증시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하이와 홍콩 증시는 2월 초 중국 정부가 2조 3천억 위안, 한화 약 424조 원 규모의 역내 주식 매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소폭 상승했었는데요. 이는 반짝 효과로 끝나며 현재는 다시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고객 중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 관계자, 고위 임원 10명을 대상으로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요. 최저 0점, 최고 10점인 이 평가에서 5명은 3점, 나머지 5명은 0점을 줬다며 중국 내 각 경제 주체들도 경제 전망을 절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이 같은 추락은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소생 가능성이 없는 중국 시장에 투자와 협력을 부채질하는 국내 정치인과 언론인들. 그렇게 확신이 있다면 본인들의 재산부터 투자하기 바랍니다. 자, 국내 모 경제지에 연일 지금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개미들이 중국 증시에 2,500억이나 투자했다. 그래서 지금 저점 매수. 그래서 이제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투자하라는 이 투의 부채질 기사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거 뭐 좀 커넥션이 있나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게 경제 전문지 같으면 저보다 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깊고 넓은 정보와 깊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쏟아낸다는 것은 어떤 목적성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홍콩 주가지수죠. 최근 5년 내에 지속적으로 그냥 오른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데 무슨 뭐 저점 매수라는 겁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모르는데 또 상하이 종합지수 여기 코로나 시즌 때 이렇게 낙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코로나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전세가 다 끝났는데 코로나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죠. 선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이렇게 낮게 있다가 코로나 끝나고 아주 올랐다가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코로나 이전으로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경제 전문지가 부채질하는 중국에 투자하라 부채질하는 이런 기사 쓴다 좀 수상하다라는 거고 더 수상한 정치인들 많죠. 중국의 뭐 싱하이밍 대사 이런 자들하고 완전히 아련하듯이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그러면서 중국에 투자하라 중국 투자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관청까지 설치하는 지자체들 있죠.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지금 뭐 총선 시즌인데
중국과 관계가 깊은 이런 정치인들, 뭐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다, 싫어하는 정당이다를 떠나서 중국과 뭔가 커넥션이 있어 보이는 좀 갔다 왔다, 유학 갔다 이런 정치인들 정말 속아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중국은 지금 내리막길로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새벽 이란에서 핵무기 폭발에 버금가는 엄청난 규모의 대폭발이 식별됐다는 소식입니다. 대형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보타주 공격으로 연쇄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화재 규모가 너무 커서 진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란 현지 시각으로 2월 14일 새벽 이란 중부 내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가스 파이프라인 한 구간에서 엄청난 폭발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현지 소방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긴급 타전했습니다. 폭발은 어제 새벽 이란 중부 샤레코드와 보르젠 사이 가스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했는데요. 목격자들은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 충격파가 워낙 커서 60km 밖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해당 폭발은 폭발물을 사용한 의도적 사보타주에 의한 것으로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파괴된 65 파이프라인은 페르시아만 인근의 가스전에서 테헤란, 이스파한, 콤 등 내륙 주요 도시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인데요. 이번 폭발로 인해 이란 주요 대도시들의 가스 공급이 중단되고 산업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격의 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인데요. 현지 경찰은 IS 분파나 이스라엘에 의해 이번 공격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폭발지 인근 지역에서의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은 65 파이프라인의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소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는데요. 이란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이번 사보타주, 과연 누가 이런 대담한 공작을 벌였을지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혼란의 배후 세력이 이란이죠. 가자지구의 하마스들이 벌이고 있는 행위들, 그리고 후티가 하고 있는 행위들 등등, 또 이라크,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 그리고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하고 있는 행위들, 그 배후에는 전부 이란이 있죠. 이란이 여기 숙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러시아, 중국이 있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최고 헤드는 이란인 겁니다. 그 이란을 어떻게 손보지 않고는 이 중동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니들이 안 하면 우리가 한다 라고 했었죠. 자, 보시다시피 아주 큰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정말 뭐 여러 동영상이 많이 올라왔어요. 동영상 뭐 한번 보시겠는데요. 뭐 불기둥이, 화염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크죠. 이 폭발 소리가 60km 밖에서도 들렸다 이거예요. 60km 밖. 뭐 경기도 수원에 있는데 이를테면 휴전선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을 경기도 수원에서 들었다. 뭐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폭발이죠. 그렇게 본다면 부산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주 북쪽에서 일어난 폭발이 부산까지 들렸다. 이건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 페르시아만이죠. 페르시아만에서 이렇게 이 라인 따라서 수도 테헤란으로 올라갑니다. 테헤란,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콤, 그리고 이스파한, 이런 대도시들을 거쳐서 올라가는 이 가스 파이프라인이에요. 이거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가스전 페르시아만에 있으니 여기에서 가스를 채취해서 정제해서 그리고는 난방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용도로 대도시들에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이프라인이 쭉 있는 것을 중간에 또 하나하나씩 뭔가 저장고가 있는 거죠. 그 중간 저장고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폭발과 화염이 끝내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에너지 공급이 안 되죠.
대도시에 이런 직접적인 타격을 이란에 가한 세력은 어딜까? IS 분파냐? 이스라엘이냐? 여러분들 팍 떠오르시죠? 아무튼 이란도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이 가해자만이 아니다. 이제 자신들도 뭔가 데미지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란은 완전 독재 국가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란 여기 지금 정치 상황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또 최고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 너무 연로하고 해서 지금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치열한 권력 다툼, 그리고 국민들은 끝도 없는 시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까지 난다? 그것도 외부의 공격에 의한? 그럼 왜 이런 공격을 우리가 당해야 되지? 후티 때문에? 하마스 때문에? 헤즈볼라 때문에? 그럼 걔들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이제 이런 성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휴가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저희 편집국장이 계속 방송을 진행할 텐데요. 저와 똑같이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